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에 앞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과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은 2.6조 달러로 다시 소폭 하락을 했고요. 공포탐욕지수 포인트도 다시 내려갔습니다. 어제 27포인트에서 오늘 24포인트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점차 공포 쪽으로 더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요, 61%를 여전히 넘어선 상태이고요. 즉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알트 시즌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요,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알트코인에 자금이 더 크게 흘러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이 수치는 17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가격 흐름이 좋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중 하나는 바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큰 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1800달러 선까지 붕괴된 상태이고요. 현물 ETF 역시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 작년부터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지만 이 스테이킹 이자 서비스가 ETF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과거 이더리움이 주도를 해왔던 강력한 내러티브들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ICO 붐이라든지 NFT 열풍 또는 밈코인 트렌드, 덱스와 같은 디파이 성장 등이 이더리움과 알트 시즌의 강세장을 이끌었던 주요 흐름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더리움 중심이 아닌 솔라나나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조금씩 이 쉐어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파이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요, 4시간봉 차트인데요, 현재 0.76달러 선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도 한국 시간으로 주말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보고는 있었지만은 이 전체적인 시장이 모두 하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스스로 반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우리가 작게 보자면 파이, 또 크게 보자면 이 크립토 시장 및 증시 시장 모두 지금 하락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소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번에 미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인데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이번 4월 2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일부 시장에서는 6월 정도에 기준금리가 한번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이전에는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조차 스탠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고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는 단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커뮤니티 방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지만 최근 파이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현재 이 상황을 코어팀의 경영 미숙 문제라든지 파이의 상승 모멘텀 부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코어팀이나 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 편이고요. 일단 파이가 아무리 유의미한 업데이트를 현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펌핑을 해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이 파이 또한 하락과 방어를 해내야 되는 분위기를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크립토 시장도 이제는 미 증시와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크립토 시장을 보면은 제도권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의 가격을 얘기를 할 때는 페드의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크립토 시장을 예측을 하려면 더 큰 시장을 함께 내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파이 커뮤니티에서 시끌벅적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보면요, 일부 지갑들이 본인 지갑으로 매우 큰 파이 코인을 전송하는 그런 트랜잭션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본이었던 파이의 양이 파이의 최대 발행량인 1000억 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 커뮤니티에서 이 최대 발행량을 넘어서 코어팀이 더 많은 파이코인을 쉽게 임의대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이 바로 답변을 주었는데요. 이것은 파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일부 블록체인의 의도된 기능이고요. 사용자가 자신에게 파일을 보내는 자기 결제 시스템으로, 이런 경우
가스 수수료는 부과가 되지만 새로운 파일은 생성되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신에게 결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잔고에서 수수료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즉 무작동되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자기 결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간단하고 때로는 유용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자기 결제는 프로토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히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사용자가 자신에게 파일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발 측면에 이점이 있습니다. 결제 흐름을 테스트한다라든지 통합 과정에서 트랜잭션 시뮬레이션, 여러 계정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이 디버깅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이는 개발자의 편의를 고려한 기능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하나의 특이점은 자기 결제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무작동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잔액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강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블록 탐색기나 지갑 앱에서는 사용자가 실수로 자기 자신에게 보내려는 경우 경고 창을 띄운다라거나 가장 큰 거래 순위에서 자기 결제를 제외를 한다라거나 이런 무작동 트랜잭션을 숨기거나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코어팀은 이 정보를 다른 파이오니어들에게 공유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커뮤니티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코어팀도 빠르게 대응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파이 블록체인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여러 금액을 전송 테스트를 하게 되면요, 수수료는 나가더라도 실제 파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는 여전히 이 트랜잭션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커뮤니티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가림 처리를 한다라든지 따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개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또한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런 기사가 때마침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경우에는 15년 전에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단숨에 1844억 개로 증가해버리는 버그가 발생을 했고요. 이는 이 비트코인 창시자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대응에 나서서 오류를 수정을 했던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블록체인 결함 중 하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5시간 만에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됐는데, 이런 점을 보고 이 사건을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코드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의해 지켜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날 비트코인이 살아남은 건 이 코드가 아니라 사람들 덕분이었다라고 해서 그만큼 비트코인의 커뮤니티가 중요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극단주의자들은 이 비트코인의 코드를 완벽하다고 칭송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완벽한 코드는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함을 찾아내야 되고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몫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등 모든 블록체인에서 한 번씩 일어난 버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어제 실렸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고, 어제 일어난 이 파이의 이슈 같은 경우는 실제 파이의 또 전송이 아니고 의미 없는 테스팅 전송이 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 구분 없이 UI에 표시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개발자들 또는 커뮤니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이 블록체인을 이해를 해가고 조금씩 더 UI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워크포스블 개발자 엑스포스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파이 개발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파이 광고 네트워크에 참여가 가능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 광고 네트워크는 파이 앱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주들은 이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 파이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또 파이 앱 개발자들은 이 파이 코인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그런 순환 시스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파이 앱 개발자가 광고를 띄워놓고 그 광고를 보는 우리 파이오니어들, 유저들에게 파이코인이나 다른 에셋으로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확장 시스템까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바꿔서 이번에는 4월 초에는 기본 채굴 속도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보통 4월 2일 정도의 채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3월의 경우에는 지난달 2월에 비해서 무려 38% 이상의 채굴 속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저들이 채굴에 참여를 했거나 새로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 변수가 있어서 다음 달 이 4월 기본 채굴 속도 변화 예측이 매우 힘들어지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3월 14일 파이데이 때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정, 중복 계정들에서 가채굴되었던 파이 보상 포인트들이 모두 회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보상을 예약을 해놨던 포인트들이 다시 채굴풀 650억 개로 돌아가게 되고 다른 채굴자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백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취소 물량이 650억 개 풀로 다시 들어가서 다른 유저들에게 재분배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전에 경험했던 노드 보상 취소 때처럼 채굴 속도가 오히려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되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어느 정도의 파이 보상량이 취소가 되었는지 또는 언제 650억 개 풀로 다시 돌아가서 재채굴 분배가 될 것인지 또는 이번에 오픈 네트워크를 맞이해서 코어팀에서 월별 채굴 속도 변화 공식에 어떤 변화를 준 것은 없는지 여러 변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4월에 채굴 속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코어팀의 KYB 업데이트들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코어팀과 모더들의 짧은 미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어팀은 마이그레이션 재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고 KYB 통과 기업 업데이트들이나 이런 다른 업데이트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이 재개가 된 후에 다시 계획 중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시기에 홈페이지에 코어팀의 공지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마이그레이션 2단계 인증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지금 마이그레이션도 좀 조만간 진행이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재개가 될 것임을 공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조금씩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다음 KYB라든지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KYB 업데이트 또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2월 20일을 우리가 떠올려보면요. 여러 중앙화 거래소들이 파일을 동시적으로 상장을 하겠다 발표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무려 20곳이 넘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파이 현물 상장을 예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 파이는 여전히 중앙화된 블록체인을 고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 코어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KYB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에서만 이 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5개의 거래소에서만 KYB를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KYB 신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코어팀에서 실제로 발표하는 KYB 이 승인 기업의 수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KYB를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모두 통과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파이코어 팀이 또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소통 이슈도 분명 있을 겁니다. 현재 다양한 덱스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파이 생태계와 협업을 위해서 KYB 신청을 해놓고 이것을 X에 포스팅을 공유를 해주고 있지만 파이코어 팀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거나 소통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질 않습니다. 한 예로 CPI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파이코어 팀의 KYB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 섞인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파이코어 팀의 KYB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저희는 수많은 이메일을 지원팀에 보냈지만은 자동 응답 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과 회의를 위한 팀까지 준비를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팅을 커뮤니티에게 공개를 했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파이코어 팀의 특유의 제한적인 소통 방식이라든지 이 협업 라인의 경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될 KYB 승인 기업들도 예상보다 제한적인 숫자에 머물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미국 증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파이를 하고 계신 분들 역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이만 바라보면서 파이 가격만 쫓는 시각과 또 시장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 안에서 파이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 역시 현재 이 거대한 시장의 물결 위에 지금 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외부 경제 상황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어쩌면 우리가 공격을 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수비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 자체를 우리 파이오니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이 기간에도 파이 생태계가 조금씩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지, 어떤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급함 없이 지켜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